서울은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죠. 도시의 발전은 인구 밀도를 높였고 그 결과 쓰레기 배출이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환경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밤의 인문학 시간에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도시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 도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정효월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효월 작가님 도시가 고향이시죠? 그렇죠. 서울에서 태어나고 계속 서울에서 거의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어느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서울 토박이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마 좀 서울 토박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깍쟁이 같은 이미지, 예. 뭔가 좀 냉정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한테 서울 토박이, 뭐 서울 내기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좀 옛날식 표현이에요. 예, 옛날식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즘 뭐 도시에 시크한 사람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차도남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예, 오히려 장점이 되는 시대가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근데 저는 아주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네. 예전에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도시에 와서 약간 도시에 정주를 하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출향민으로서 또 시골의 정체성을 또 갖고 있다고요. 그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도시로 온 경우가 많으니까 네. 뭔가 고향을 잃어버린 존재이고, 또 설이나 추석 때는 그 정말 엄청난 그 귀경 행렬을 보면, 대이동을 하게 되는. 귀성 행렬을 보면 이게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될 뭔가 강력한 어떤 그리움의 대상을 멀리 두고서 항상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도시인들은 일단 제사라는 것 자체가 도시인의 습관과는 맞지가 않죠. 제사라는 것은 원래는 농경사회의 축제적인 그렇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먹을 것을 항상 그렇게 전 부치고 이렇게 화려하게 먹는 음식을 제사 때만 먹을 수 있었을 때 제사라는 것이 축제가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잔치 분위기도 나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농경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돈으로 음식을 바꿔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식을 통해서 충분히 평소에 다양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사 음식에 대한 특별한 그런 동경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귀성, 귀경 이런 말이 이제 점점 더 그 의미가 퇴색돼 가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저는 제가 재밌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제 친구들은 아파트 출신이 많거든요.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트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친구들이 이제 20, 30대는 자기가 아파트를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아파트를 좀 엄청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 아파트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네, 비싸지 않았던 시절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그냥 또 전세로 살았던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파트가 전혀 지금처럼 금값이 아니던 시대에 아파트를 고향으로 삼았던 친구들은 다시 아파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게 단지 부동산 때문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 아파트의 편리함이나 이런 익숙함이란 게 있잖아요. 고향이었던 거예요, 진짜. 도시를, 특히 아파트를 고향으로 삼았던 그 아파트 키드들의, 막 아스팔트 키드라는 말도 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도시에서 자라나고 도시의 환경 속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 그 농촌을 그리워하듯이 그런 식의 노스텔지아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골목길에서 자란, 다세대 주택에서 자란. 저도 아파트에서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역시 아파트에서 안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막 집에 들어갈 때 꼭 이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게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아파트에 살아보면 엘리베이터를
집에 들어갈 때 이 이상한 상자 속에 들어가야 되나 싶고 좀 처음에는 신기했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죽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아파트 같은 그 공동 주거 형태가 새로운 도시인의 고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엄청난 변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 우리 의식주 중에서 네, 주가 바뀌면은 나머지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저 서울에 최초의 아파트 들어섰을 때는 연탄 보일러에 연탄 가는 아파트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네. 지금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제일 큰 아파트에서 걱정거리가 어떻게 그거였다고 연탄을. 하더라고요. 예, 이 장독을 어디다 갖다 놓을까? 그렇죠.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였다고 지금은 하더라고요. 김치냉장고의 시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한 몇십 년 사이에 음. 완전히 삶의 형태가 달라진 거 아닐까. 그것에 네.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도 달라지고 다 지금 달라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도시의 생활은 앞으로도 뭐 여기에서 큰 틀 안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즘엔 뭐 한 50대 이상은 자꾸 도시를 탈출하는 걸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이 꿈꾸시죠. 도시에서 막 교통 체증에 시달리죠. 미세먼지 있다고 그래가지고 때때로 미세먼지 확인해야 되죠. 너무 사람도 주민들 갖고 민원이나 이런 거 갈등도 되게 층간소음. 많고. 네. 이게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인구 통계가 확립된 게 1965년이라고 해요. 근데 1965년 이후에 지난 50년 정도를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이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10배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처음에는 인구를 통제하는 쪽으로 많이 관리를 했었대요. 예, 그래서 피임도 권장했었고 이게 네. 도시 인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인구를 통제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통제라는 것보다 지금은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오히려 쪽으로 더 50년 많이 만에 낳자고 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975년부터 9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매년 50만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주를 했대요. 매년.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물, 전기, 가스, 교통, 주거,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야 되니까 시민들에게 그런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들만 생각을 해도 서울은 너무 벅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통제를 했던 거예요. 인구 관리를 하고 통제를 했었는데 아무리 분산을 해도 아무리 분산 전략을 써도 서울은 계속 커졌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네. 예, 전세도 비싸지고 월세도 비싸지고 모든 주거 형태가 비싸지면서 이제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또 이제 많은 그 20, 30대, 40대 모두가 이제 약간 수도권 쪽으로 출퇴근은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서울에 있고 네. 예, 밤에는 이제 그래서 베드타운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경기도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잠만 자고 또 가서 또 서울에 가서 또 일하고 이런 식의 인구가 또 늘어나고 이러면서 도시의 형태가 계속 또 3040 세대가 수십만 명이 서울을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집값의 이제, 영향이 크겠죠. 집값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서울 바깥에 아파트를 사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서울이 너무 많이 커져서 인구 밀도가 이게 관리가 안 될 때는 대학 정원제, 공장 총량제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강력하고 구체적인 인구 통제를 해야 됐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콘돔을 위한 고무산업 발전 방안도 있었대요. 그 정도로 피임을 강력하게 권장을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이제 50년 만에 정말 왜 이렇게 아이들을 안 낳냐 하면서 모든 이 재정적인 노력을 해도 점점 더 출산율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한 해 출산 그 아들이 제일 많이 태어나는 게 1971년생. 네.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 네. 다음부터 계속 인구가 출산 아들 숫자가 좀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마 20만 명 채우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 지금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막 뭐랄까 한 7, 80년대까지는 막 성장하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막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인구는 안정이 돼가는데 문제들은 잘 해결되지 않는. 도시의 문제는 사실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시골이나 지방에 가면 그래도 옛날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에 가도 서울과 비슷해졌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지방에도 토착적인 문화라든지 예. 뭐 과거의 어떤 그 뭔가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거에 사는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고 지방도 거의 서울처럼 예, 규모만 작아졌지 뭐 프랜차이즈화된 그 상품들 있잖아요. 어딜 맞아요. 가면 파리 뭐뭐가 있고 어딜 가면 또 던킨 뭐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별다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은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도시지. 그런 프랜차이즈화된 그런 그 다국적 기업들의 상품이 있어야 도시라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지방 도시들도 점점 획일화되어 버렸다는 거. 그래서 너무 결국은 서울을 중앙집중적인, 동경하는. 예, 너무 예. 중앙 집중적인 개발식 모델이 자리 잡고 정치도 중앙 집중적이어서 네. 지역에 가면 아니 왜 서울도 있는데 우리는 왜 없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담론이 개발, 경제 이쪽으로 효율성 이쪽으로만 더 많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 도시를 어떻게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단지 의식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그 계급적인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고 또 여성들이 밤에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치안 있게 문제. 하는 그런 치안 문제, 뭐 범죄 문제, 또 환경적인 게 사실 지금은 제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얼마나 그 개발의 이슈를 끌어들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개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더 오래 지속 가능하고 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환경 기후 재난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모색을 하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보면 그냥 좀 생색내기식 공약. 예, 그러니까 정말로 환경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예, 정말 구색 맞추기식의 그런 것들이 많고 정말로 이분들이 최소한 50년 이후를 100년까지는 뭐 멀더라도 아이고. 50년까지라도 20년 후라도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눈에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더라고요. 참 이게 환경이라는 문제가 네,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직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습관도 바꿔야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바꿔야 되죠. 뭐 하다못해 직장하고 직주 근접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동거리도 짧아져야 되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니라서 네, 참 복잡한 문제인데 네, 또 도시에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외로움이잖아요. 맞아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 정도 넘게 넘는구나. 차지하죠. 서울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더 있거든요. 많죠. 예, 네.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후배들도 보면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고 또 결혼을 했는데 일자리가 부부가 떨어져 있어서 서로 잘 못 보고 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결국에는 사실은 혼자 사는 것과 비슷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져요. 이게 일자리의 불안정성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거 문제를 뭐 부동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직장이 불안하니까. 네. 예, 직장이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직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과연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좀 절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저는 언론의 부동산 보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막 불안하고 왜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걸까?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 투자에 대한 과도한 환상과 예. 막 욕망을 막 예, 불러일으키잖아요. 없는 욕망까지 짐 부추겨요. 끌어다 투자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또 집값 더 오를 것처럼 막 맞아요.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모기지라는 금융상품의 탄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모기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네.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집은 돈을 모아서 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대출부터 받고 예. 그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아서 평생 그 모기지를 갚아야 되는 수십 년 동안 갚아야 되는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금융상품에 탄생하면서 은행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예. 경제 불황인데도 은행은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는 이런 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배를 막 불려주고 그러니까 과연 이 부동산 대란의 이 가장 큰 승자들은 사실 은행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한국이 좀 심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한마디로 장난을 치는 그 기업가들이나 이런 영국 같은 경우도 집을 이제 아주 낡은 집들을 큰 회사가 이제 부동산 업체에서 사가지고 네. 그 낡은 집에서 원래 살고 있던 낮은 월세를 주고 살고 있던 서민들을 이제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내쫓고 거기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엄청나게 월세를 2배, 3배, 3배 튀겨서 그렇게 결국은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 상태로 네. 만들어서 있던 세입자들을 결국 또 내몰아내고 집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리는 식의 그런 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집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막 욕망의 화신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끝없이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택이 또 끊임없이 많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예. 많은 집을 짓는데 예, 그거 이렇게 다 누가 많은 가지고 집에 있을까 이런 있어도 생각이 들잖아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집을 한 채도 못 가진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불균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과도한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도시는 계속 커지고 도시는 계속 과밀되지만 환경오염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도시에 존속할 수 있는 역사 자체가 시간 자체가 결국은 점점 줄어드는 셈이죠. 그래서 카트리나 같은 그런 대재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자연이 저절로 그런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여러 가지 네. 그동안에 도시를 과도하게 폭발적으로 양산시키면서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잉된 개발을 하면서 이런 걸 이제 자연의 복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자연의 뭐 역공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인간이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환경을 소유하고 자연을 자원으로 삼아서 이제 자연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우리가 나무를 베고 뭐 그 낚시를 해서 이제 뭐 물고기를 잡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에게는 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에게는 우리가 공짜로 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공짜가 아니었던 거죠. 화석연료를 계속 씀으로 해서 기후재앙은 더 심화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자연은 하나도 공짜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안 받았을 뿐이지 자연은 나중에 재난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연이 우리한테 복수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럴 리는 없고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자연을 그냥 착취의 대상, 공짜로 끊임없이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무한정 화수분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기후 재난이라든지 뭐 건물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개발의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정말로 그것을 진짜로 고민하는 정치나 또는 그런 공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도시인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양극단화돼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거 형태도 극단화되고. 그러니까 이 도시 집중화 현상뿐만 아니라 밀집도도 높아지는 지금 뭐 당장 주택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 그 지하철역 중심이나 이런 곳을 좀 뭐 고층으로 개발한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언젠간 또 이것도 너무 낮다 그래서 더 고층으로 짓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가 만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초골층 빌딩만 밀집해 있는 게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지만 사실은 더 많이 외로워지는 그 역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비율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실 다닥다닥 정말 붙어 살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뭐 문제는 많지만 외로움은 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 실제 혈연이 있는 가족들과는 많이 떨어져 살게 되고 또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는 또 감정 노동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꼭 떨어져 있어서 외롭다기보다는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에서 감정 노동이 벌어지면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사람은 있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외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도시의 삶이 이렇게 되니까 네. 아예 일탈해서 확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제 제주 한 달 살이를 해보다가 네. 정말로 제주도에 정착하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래, 도시에서 젊었을 땐 열심히 돈을 벌고 나중에 이제 돈을 벌고 나서 좀 모아서 시골로 가서 좀 한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젊은이들이 가야 그 지방이나 시골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네. 왜냐하면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거기서 단지 어떤 커다란 뭐 다국적 기업이나 아니면 삼성이나 LG처럼 큰 기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 자영업자들이 가서 그 도시 속에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해서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시골의 장점과 도시의 장점이 섞이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인구 편중도 막아주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지방의 초고령화가 심해지면 더더욱 그 정보격차나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가고 젊은이들이 이제 섬 지역으로 가고 이런 식의 인구 변화, 인구 이동이 일어나면 그 지방이 젊어지는 거죠. 시골이 젊어지고 이런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리 양극화라고 얘기하지만 도시의 삶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네. 좀 지역은 지역다워지고 좀 새로운 대안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같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심 속의 그 농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지금까지 한밤의 문학 정유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요조는 자기 안에 섬뜩한 내면을